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의 축구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램프티는 확실히 수비보단 근데 공격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네, 대신 이제 브라이튼에서 램프티 선수가 주전이 아닌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호날두가 얼마만큼 풍을 보여주느냐가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팬 상은성입니다. 오늘은 H조, 대한민국이 속한 조죠, 월드컵 프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일단 H조에선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데 일단 1차전 우루과이, 2차전 가나, 3차전 포르투갈 순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일단 H조는 한국이 속한 조다 보니 일단 한국 위주로, 우리나라 국뽕 위주로, 우리나라랑 만나면 어떨까,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차전 상대인 우루과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루과이는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일단 아라우오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합류를 했고, 아마 한국과의 경기에선 좀 뛰기가 힘들어 보여요. 네, 이제 한국과의 경기를 비롯해서 아마도 조별리그 3경기에는 좀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루과이 입장에서 16강을 생각을 해서 아라우로 선발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약간 좀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선수 발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올라왔다. 우리는 이 조에서 떨어질 자신이 없다. 네. 이런 선발이죠.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라우오를 뽑은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로 이제 아라우오가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이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아라우로는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는데 일단 그 자리가 우리한테 손흥민 선수가 뭐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자리라서, 왼쪽 측면 공격이. 그래서 아마 아라우오가 좀 못 나와준다는 게 일단 우리한테는 1차적인 행운일 것 같고, 근데 대신 좀 호세 히메네즈가 그동안 부상으로 좀 많이 발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최종 명단에는 들고 아마 월드컵에서도 좀 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세 히메네즈랑 카세레스 이런 선수를 네. 중심으로 수비진을 구성을 하겠죠. 원래는 아라우오가 선발로 계속 나왔는데 이제 아라우오 대신에 이제 호세 히메네즈가 발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우루과이 수비진에서 그렇게 큰 흔들림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또 우루과이가 수비가 되게 강점인 팀이에요. 일단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에 실점을 2개밖에 안 했더라고, 이번 연도에. 네. 딱. 근데 또 한 골 이제 이란한테 실점한 경기가 있더라고요. 이란한테 1-0으로 진 경기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좀 한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이겼는데 우리도 한번 이런 희망이 생겨볼 수 있는 경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필더 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여기는 벤탄쿠르 그리고 발베르데, 딱 이 두 명이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명을 과연 대한민국의 중원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정우영, 황인범, 뭐 권창훈, 이재성 이런 라인으로 이 맞붙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특히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발베르데의 존재가 절대적인데 이제 발베르데 선수가 이제 우루과이는 수비 사이진에서 들어가서 라볼피아나처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루과이의 패스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란전에서 이란이 발베르데만을 꽁꽁 묶는 전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경기에서 발베르데를 결과적으로 묶었고, 그래서 우루과이의 발목을 잡았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벤탄쿠르도 물론 고려 대상이겠지만 우선적으로 발베르데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베르데를 막긴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막을 해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우리는 뭔가 상대를 막는 전술보다 우리가 일단 뭔가를 하는 전술을 벤투 감독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연 이 공소유가 중원에서 잘 될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으로 넘어가면 일단 여기는 다윈 누네즈, 수아레즈 그리고 카바니 정도가 주요 자원이 될 텐데, 일단 누네즈 같은 경우는 막 폼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버풀에서. 저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가 다르빈 누네즈 아닐까. 어, 일단은 뭐 최근에 김민재랑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모습이었죠. 보여주기도 했고, 그냥 아예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솔직히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오히려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사실 이름값이 높은 건 저희 입장에선 수아레즈랑 앞에 카바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아레즈랑 카바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진짜 드럽게 안 뛰어요. 우루과이 경기 보면 딱 알아요. 저희가 수아레즈구나. 안 뛰는 거 보니까 수아레즈다. 그냥 그런 정도로 병장 축구라는 데 비해 이제 누네스는 정말 열심히 뛰거든요. 그리고 피지컬도 이제 아무래도 최종점에 올라와 있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누네스가 중앙에만 있지 않고 측면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제 마킹을 좀 높일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루과이가 4-3-3 비슷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그때 최전방에 카바니나 수아레스가 나오고 왼쪽에 누네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나라 우측 풀백이 뭐 김태현이 되었든 김문환이 되었든 윤정규가 되었든 크로스를 올리면 미스매칭이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루과이 팀이 오히려 그런 전방에서 막 어떤 플레이로 골 넣는다보다는 중거리슛을 좀 많이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발베르데나 누네스 같은 중거리 타자들의 중거리슛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김순규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선방 능력에서 가끔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걱정은 좀 되네요. 아무래도 빌드업적인 부분 때문에 벤투호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못하는 선수는 아니니까 좀 김승규 선수의 역할을 좀 믿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카바니가 부상을 좀 당했었는데 아마 월드컵 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최근에 이런 선수들이 좀 많죠. 네. 부상인데 뛸 수는 있는데 안 뛰는 그런 네.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뭐 뭐, 남미 쪽이 그렇고 뭐 토트넘 특히 로메로 뭐 많죠. 이런 네. 그리고 메시도 그렇고 네, 메시도 지금 뭐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데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몸살이기라고 좀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살이다. 네, 살짝 엄살이다. 그러니까 부상은 맞는데 엄살이다. 그러니까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약간 애국을 하는 그쵸, 거군요. 그쵸. 클럽 팀에서 돈을 주고 있지만 나는 나는 월드컵 월드컵이 더 중요하다. 뭐 남미에 사실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로셀소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 진짜 부상을 당해서 월드컵에 못 나가고 말았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뭐 클럽 팀 팬 입장에서는 살짝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토트넘 팬분이 이제 저희 네. 현승 씨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메로는 정말 그런 놈이다라고 네.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걔 때문에 산체스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수아레즈는 지금 우루과이 리그로 돌아가서 그래도 팀은 1등이고 16경기 8골이니까 그래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서 아마 뭐 조커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한 끗이 있는 선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힘든 상대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루과이가 대한민국과 비교를 한다면. 그리고 여기 베팅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국이 5배더라고요. 싸게 먹혔네요. 난 5배면 싸게 먹혔다고 본다. 이거는 대한민국 들어가기엔 살짝 좀 아쉽다. 배수가. 사실 이제 돈 거는 형님들이 정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딱 진짜 배당이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짜 배당이 진짜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누가 그 예전에 대한민국 때 독일이 30배라 그랬는데 5배면 5배면 뭐 할만한데? 킹만하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기적의 계산법으로 6배 높게 계산해서 12대 0으로 이긴다. 아 이렇게 계산을 때린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오케이. 12대 0. 계산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어쨌든 첫 경기 대한민국이 잘 풀어가야 될 텐데 좀 대한민국이 잘 풀어나가려면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할까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루과이 경기가 좀 잘 풀린 것 같나요? 아무래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발베르데를 좀 마킹을 어떻게 누가 더 잘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과연 이제 뭐 박지성이 없지만 박지성이 예전에 피로를 묶었듯이 그런 식으로 좀 과연 맞춤 전술을 이제 벤투가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아니면은 뭐 여지까지 했던 대로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의 축구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우루과이가 앞서 말했듯이 4-3-3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좀 우측면에 편향돼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 좌측면은 지금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마티우스 올리베이라 이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측면 뒷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을 대한민국이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루과이가 막 마냥 우르르 올라오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아까도 예준 씨가 말했듯이 좀 우측면을 위주로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이제 비어 있는 좌측면을 노려보면 어떨까? 근데 한국은 그래서 좀 엄은상 선수의 밀발택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빈 공간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에 변형 4-4-1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아마 공격수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또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조기정 선수나 뭐 황희 선수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루과이 얘기는 여기 이 정도로 해보고요. 다음에 가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나는 최종 명단이 저희가 지금 11월
며칠이죠? 11월 12일. 12일이죠. 네, 11월 12일 토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기준으로는 발표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 명단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주요 선수들을 보자면 일단은 수비수에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는 살리스 선수, 그리고 레스터의 아마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의 파티, 아스날 뛰는 토마스 파티, 그리고 공격수에는 뭐 조던 아이유, 그다음에 조던 아이유 형제 동생 안드레 아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공격수에는 빌바오에서 뛰는 이나키 윌리엄스 있죠.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가나에서는 일단 어쨌든 수비 라인이 좀 가장 주목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살리수가 소스텐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좀 폼이 어떤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18위 팀에서 평균 이상 하는데, 일단 18위 팀에서 평균 이상 한다는 뜻은 잘한다. 그리고 이제 살리스 선수가 약간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중반에 갑자기 월드컵을 앞두고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쟤 왜 잘하냐 갑자기 약간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살리스 선수 스타일이 이제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서 상대를 저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적인 시도가 많아서 은근히 좀 거친 파워를 많이 하고 카드를 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살리스 선수를 공략할 때 좀 과감한 플레이를 하면서 살리스 선수의 실책을 유도를 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비부에선 살리수 말고 봐야 될 게, 일단 아마티도 있지만 타렉 램프티 선수가 지금 예비 명단에 포함이 돼 있어서 혹시나 합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류가 된다면은 이렇게 아마티 그리고 살리수 거기다가 램프티까지 있으면 좀 수비 라인 자체도 위협적일 것 같긴 해요. 램프티는 확실히 수비보단 근데 공격 네.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엄청 빠르다 보니까 이게 스피드를 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신 이제 브라이튼에서 램프티 선수가 주전이 아닌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수비보다는 공격에 강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램프티 선수 약점을 공략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램프티 선수가 빠른 주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측면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다면 이 경기에 아무래도 큰 위협이 되겠죠, 가나 입장에선. 그러면 이제 그쪽 측면을 노려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으로 넘어가 보자면 일단 토마스 파티라는 정말 큰 산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이드리스 바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 같이 뛰고 있는 선수, 이 선수도 있고, 뭐 제프리 실롭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파티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에서. 요즘 폼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뭐 중거리 슈팅도 최근에 계속해서 성공이 정확도가 많이 높고 실제로 2골이나 넣었고, 확실히 좀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이 압박을 세게 건다 해도 이걸 풀어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런 면에서 조금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한국이 아마 우루과이전보다도 더욱 주도권을 가지려고 좀 플레이를 하는 경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중원 파티의 영향력으로 뭐 다시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압박했다가 한 번에 뚫리고 뭐 이나키 윌리엄스 앞에서 뛰고 이러면 또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이걸 파티를 또 발베르데에 이어서 2차전에서는 또 파티를 어떻게 제어할지가 정말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진 부분에서는 일단 이나키 윌리엄스가 일단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수비수들이 얘를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나키는 근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장점이거든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이 말에. 발이 거의 세모에 가깝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이냐키 대신에 그 동생인 니코 윌리엄스가 이번에 스페인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 오히려 그 선수가 더 결정력이나 그런 면에서 뛰어나서 수 있을 정도로 이냐키 윌리엄스가 그렇게 득점력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나를 보자면 일단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사실 그렇게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일단 일본한테도 4대1로 지기도 했고, 그리고 브라질한테도 3대0으로 완패를 하면서 뭔가 지금까지의 모습은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이나키 윌리엄스나 아니면 살리수 같은 좀 기아 선수들이라고 하죠. 이 기아 선수들이 얼마나 좀 적응을 해서 월드컵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나랑 뭔가 비슷하게 여겨왔던 게 옛날에 알제리가 생각나거든요. 그때도 1승 재물. 1승 재물 알제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방 플래그입니다, 그거. 알제리가 그때 그 월드컵 전까지는 진짜 뭐 별로 뭐가 없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팀이었는데, 근데 까보니까 엄청 잘했잖아요. 까보니까 이제 나중에 마레즈 있고 브라임이 있고 슬리만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잘한 선수들이 되고 튀어나왔죠. 독일 상대로도 연장전까지 네.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천수 그 유튜브에서도 잠깐 네. 나왔었는데 그때 누구죠? 이근호 선수가 나와서 얘기했던 게 실질적으로 붙어봤을 때 알제리가 가장 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봤거든요. 뭐 혹시 모르죠. 또 이제 알고 까보니까 가나가 가장 이제 조별리그가 가장 센 팀이어서 갑자기 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좀 그 정도로 좀 알제리전 때는 좀 그 알제리에 대한 뭔가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니까 이번에는 좀 방심하지 않고 좀 가나도 그냥 당연히 잡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좀 파고 들어서 제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좀 전술적인 승리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조직력이잖아요. 네. 근데 조직력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초반에 완전 밀리고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경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 팀들이 보통 기세나 그런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이제 예전에 잘했던 팀들을 보면은 계속 기세를 이어가서 좋은 경기력을 냈지만 반대로 막 첫 경기에서 무너지는 팀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 대표팀이 첫 경기를 포르투갈과 치르기 때문에 제발 그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가나를 쳐부숴주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포르투갈 경기에서 뭐 무승부의 결과로 넣는다면 네. 진짜 분위기가 엄청 끌어올려질 그러면 거기 이제 때문에 가나 네. 입장에서도 한국을 1승 제물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가나가 좋은 성적을 낸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가나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은 약한 곳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스쿼드 한국 미쳤는데요. 다 아는 선수 일단 사실 우루과이 가나 같은 경우는 모르는 선수도 좀 있었는데 네. 일단 여기는 모르는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고 일단 약점이 뭘까요? 일단 그거 뭐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약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감독이죠, 감독. 아 감독. 저 하나 더 찾았습니다. 호날두입니다. 아, 호날두를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좀 바꿔 음. 시작할 것 같긴 한데 호날두를 바꿔 시작했을 때 이 10대 11이 되는 그 경기 양상을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 시즌 맨유가 아무래도 호날두가 선발 출전했을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호날두가 만약 대한민국 상대로 막 골을 넣는다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요즘 호날두의 폼을 보면은 오히려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시작했어요. 하지만 호날두의 비중이 아마도 포르투갈의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빼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날두도 클럽팀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좀 더 목숨을 걸고 뛸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가 얼마만큼 폼을 보여주느냐가 그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한국이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최근 폼이 안 좋고 포르투갈이 일단 스위스한테도 지고 그다음에 최근 스페인한테도 정말 완벽하게 완패를 하면서 그렇죠. 뭐 1대 0했지만 완패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폼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폼에 산토스 감독이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나름 유로 부분인 것 같은데. 유로우승 명장인데 독일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야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최전방에서 좀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가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은 한 방의 뒷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게 가장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루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 경기도 좀 뭔가 포르투갈이 좀 앞에서 좀 경기 결과를 좀 못 갖고 와야지 저희한테 좀 승산이 더 클 것 같아요. 만약에 포르투갈이 뭐 미리 2승을 만약에 해놓거나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치하면은 아무래도 좀 백업 선수거나 로테이션 선수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가 오히려 저는 좀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선수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벨기에랑 같은 조였을 때 이제 벨기에가 거의 진출을 확정짓고 3차전에서 한국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벨기에 약간 후보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포르투갈이 좋은 결과를 거두고 2군을 내보내는 게 더 위협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독일의 경우처럼 이제 포르투갈이 완전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공격으로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지 한국 입장에서는 그 뒷공간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경기쯤이면 이제 손흥민 선수도 어느 정도 잘하면 뛸 수 있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테니까 이 경기에서 좀 손흥민의 한 방을 결국 노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르투갈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도 3차전이기 때문에 상황에 네.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호날두가 최대한 나와주는 게 뭔가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호날두 골 넣으면 뒤집어지나요? 아 진짜 참 억울할 것 같은데 호날두가 만약에 우리 상대를 놓고 우리가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근데 호날두, 지금 네. 포르투갈이 만약에 호날두가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격 포인트를 쌓는데 막 도사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쵸. 뭐 하파엘량이라든지 뭐 안드레 실바도 있고. 예, 뭐 베나실도 브루노도 있고. 있고 네. 뭐 특히 중거리 최근에 거의 울버햄튼 공격 주로 들어갈 수 있는 후백 네베스도 있고 이런 면에서 이게 상대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칸셀로도 있기 때문에 네. 포르투갈의 그런 라인업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호날두 선수가 결국 저는 선발에 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호날두 선수가 전방에 서고 최근 폼이 굉장히 올라온 하파일 레앙 선수를 거의 왼쪽 아이솔레이션처럼 두면서 많은 자유도를 좀 부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인업을 선발을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윙어 자리는 약간 좀 서포트하는 쪽으로 중점을 둔 것 같거든요. 직접 돌파한 자원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베르나르도 실바나 이런 선수들을 두면서 이제 왼쪽에 하파엘 레앙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역할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의 중점 포인트는 오른쪽 수비와 하파엘 레앙의 정면 대결이에요. 첼시전에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하파엘량을 막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피지컬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드리블 패턴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해요. 어려워가지고 이 선수를 우리 수비진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민재 화이팅. 근데 일단은 레알이랑 맞닥뜨려하는 우측 측면 수비수 김태환이 나오든 윤정규가 나오든 김문환이 나오든 사실 1대1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뭔가 그쵸. 협력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스 센터백 제임스나 막 포파나 이런 선수들도 막 겨우겨우 보고 힘들어하면서 하는데, 막아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수 쪽에서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서 아니면 혹은 센터백이 뭔가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풀백도 무서워서 칸셀로에다가 멘데스 요즘 누노 멘데스도 폼이 괜찮아서 달롯도 굉장히 편이고. 잘하죠 요즘. 일단 안 좋은 걸 찾기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센터백도 후백 디아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릴 것 같지 않고 뭐 그나마 여기 다른 이제 기사에서 봤던 이제 포르투갈의 좀 약점이라고 꼽는 게 좀 이제 중앙에 있는 3선의 조합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 둘 다 짙기 때문에 그 점을 그나마 약점이라 그나마 약점이라고 꼽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약점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우루과이랑 이제 포르투갈 붙었을 때 이런 좀 밸런스가 살짝 무너졌다는 그렇고 밸런스가 살짝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포르투갈을 우루과이가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좀 경기 결과랑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좀 어부지리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루과이랑 포르투갈 경기를 보고 뭔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이 어느 지점에 흔들릴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혹시 가나한테 흔들리진 않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마 그러니까 1차전부터 흔들린다면 정말 대혼돈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루과이가 공략하는 걸 보고 뭔가 많이 배워야 될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만 한국 기준으로 이제 만날 세 팀은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 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간단하게 좀 뇌피셜 한번 싸지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국노가 뭐 빠를까요? 외국노가 빠를까요? 이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루과이가 1등 할 것 같고요. 2등이 포르투갈, 3등 가나, 4등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갑자기? 매국노 갑자기 컨셉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전에도 계속 뭐 똑같이 말했던 것 같은데 1무 2패는 지금 3패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같이 얹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르투갈이 1위를 할 것 같고 우루과이가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 가나 4위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배네요. 네, 가나한테는 승리를 거둘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1승 2패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객관적으로 보면 1무 2패가 맞지 않을까. 가나전 비기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나전 질 것 같고 무승부를 해도 저는 뭔가 오히려 포르투갈이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포르투갈에 좀 더
무승부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거라도 얻어야 되니까. 유종님이 네, 그 유종의 흔히들 맨날 기사 쓰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서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막 이런 기사 막 그런 거 쏟아질 텐데. 아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번 월드컵에 16강 탈락을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팀 분위기가 좋은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3차전 이겨서 독일 세계 1위 이겼으면 1등 아님 이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이거는 근데 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로 끝났으면 좋겠고 16강은 솔직히 진출해서 저희의 축제 기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브라질 만납니다. 2등으로 가면 아마 G조 1위가 브라질께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네. 아마 브라질이겠죠. 1위로 가면 되지. 네. 우리 1위로. 그래. 1위로 그때 그래 2002년 때 1위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 막.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별로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포르투갈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많이. 지난 9월 A매치를 보면서. 그래서 포르투갈이 3위, 우루과이가 1등, 한국 2등. 오, 이런 이야. 이런 역배충을 받나. 근데 저는 경기를 계속 보면서 우루과이가 생각보다 잘한다. 그다음에 포르투갈이 생각보다 이게 별로다? 저 이런 선수도 값에 저 선수들도 저런 경기를 하는 게 맞나? 계속, 약간 이제 고급 호텔 요리 네. 재료로 그냥 짬뽕 만드는 네. 느낌. 그런 중국 짬뽕 느낌. 만드는 느낌. 그래서 진짜 저 재료들을 그냥 하나만 회처럼 그냥 하나만 내놓기만 해도 줬으면 잘할 거고 더 저거보다 더 한국에 잘할 것 하나만 같은데. 내려줬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바램을 담아서 그렇게 역배로 한번 1등 우루과이, 2등 한국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H조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또 많은 다른 조 얘기도 계속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